첫 번째 게스트 도서판 촉에 새로운 장을 열고 계신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번 해주셔야죠. 하장 같아요. 힘들면 중간에 가도 돼요. 자, 오늘은 뭡니까? 뭐 이번 주에 가장 주목이 됐던 건 3분기 성장률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세 문제예요. 네. 네. 두 가지 정도 이게 시간 안 되겠죠. 이번 분기가 86년 이후 최대치예요? 예. 오. 예. 분기 성장 수출 기여도가. 그러나 내수는 후퇴. 수출은 역대 최고, 내수는 후퇴. 이게 성격이 이런 거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이게 전분기 대비 1.9%를 기록했는데요. 블룸버그에서 한국의 성장률 발표하기 전에 전망치를 한 1.3%로 했었어요. 바로 직전까지도. 근데 이제 그거를 상회해가지고 1.9%가 발표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작년도 수준으로 이제 돌아갈 거다. 이렇게 근데 굳이 이제. 또 블룸버그가 뒤에다가 일본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렇죠. 이웃 일본에 비해서는 몇 년이나 앞서서 네, 일본은 몇 년 걸릴 거다.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려면 한 몇 년 걸릴 거고 우리는 내년 초면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제 하고 1.3%로 추정했는데 1.9%가 나왔죠. 예. 이게 G7보다 한국이 훨씬 나을 것 같다라고 전망하면서 1.3을 했는데도 실제로 1.9가 나왔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G7 국가들하고 한국하고 비교죠. 여기 미국은 이 정도에 와 있고 예.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은 마이너스 10이네. 예. 한국은 1.3%로 예상을 했는데 1.9가 나왔으니까요. 저거보다 낮을 수가 있다는 얘기. 예전에 보수 진영에서는 항상 진보 정권이 잡으면 경제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이제 공격할 게 없어서 어떻게 해? 전분기 대비해서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두 번 진행되면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분기, 2분기 계속 마이너스 기록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3분기에 이제 플러스로 반등했으니까 침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아직 주요 국가들이 하나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3분기 실적들을요. 우리나라가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치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분기에 주요 국가들은 막 마이너스 한 9%, 10% 안팎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2분기에 거의 한 마이너스 20% 가깝게 떨어졌어요. 소득이 100에 있던 것이 한 8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80에서 그러니까 한 4만 증가해도 5%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100까지는 아직 한참 모른 거잖아요. 근데 성장률은 그러니까 2분기에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3분기엔 주요 국가들이 많이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분기 대비는 올라갈 텐데 그거 가지고 또 장난칠 것이다. 그렇죠. 장난치고. 예. 이제 두고 보세요. 우리는 1.9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뭐 4, 5 됐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팬데믹 이전 상황에 대비해서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타격을 보고 있느냐. 이걸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비교할 때는 마이너스 1.3%예요. 저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최고일 겁니다. 아마 3분기도. 아, 그러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야 된다. 그렇죠. 코로나 이전으로 얼마나 되돌아갔느냐를 봐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치고 나와야 된다. 예. 조중동에서 분명히 이제니까 예언자 그럴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제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또 이제 대비를 해드릴 텐데. 어쨌든 뉴스공장에서 그 얘기 하시겠죠. 예. 이거 눈속임이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3%가 나오는데 수출이 이번에 그러니까 크게 기여를 한 거예요. 수출. 네, 수출이요. 0.4%를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코로나 작년과 없을 때 비교해서. 지난해보다 수출이 그러니까 많아요. 낮았다는 얘기예요. 더 팬데믹 많이 이전에 됐어요. 비해서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수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한 거의 7.7%가 상승했는데 뭐 자동차 같은 경우 한 24%나 증가하고 뭐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는 한 79%나 막 이렇게 올라가고 소위 말해서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소위 보복 소비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보상 수출이 심리 때문에 그런 거죠. 보상 심리.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 이제 크게 이제 기여를 한 거예요. 수출만 빼놓고 뭐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거기다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게 문제라면서 민간 소비가 안 돌아왔다. 그렇죠. 민간 소비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2나 되니까는 2분기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졌잖아요. 민간 소비가. 이거 2분기 815. 네, 8.15 저거죠. 8.15 이제 그러니까는 그 집회 이후에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강화된 2단계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2달 가까이 크게 손해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방역을 망쳐가지고 경제 망가뜨리겠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좀 분명해요. 그것뿐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방역을 소위 말해서 타격을 입혀가지고 경제 망가지게 되면은
공격하기 좋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를. 그걸 노렸던 거죠. 근데 수출이 잘 돼버렸네? 예. 수출이 이제 가는 바람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약간 이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책 나올 거다 책 안 나오네. 민간 소비와 관련해 가지고요. 보시게 되면 요쪽 4월, 6월 달인데 이때가 1차 재난지원금 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게 되면 플러스로 이렇게 행진을 했었다고요. 6월, 7월 달부터 이제 쭉 떨어져요. 재난지원금 효과가 이제 소진돼서 떨어졌다가 네, 8월부터 이제 다시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빵 때린 거죠. 타격을 입힌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슈퍼마켓이나 잡화점, 소상공인들이 하는 업종들이거든 주로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타격을 많이 보게 되죠. 재난지원금이 다 소진되는 7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6.0까지 갔는데 8월에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요 시점에 딱 때린 거죠. 그렇죠. 8.15. 8.15. 정강훈이. 아, 진짜. 자, 이건 뭐 수출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개선됐는가를 하는 이제 참고 자료인 거고요. 지난해 9월 달이라는 것은 그 코로나가 있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한 8% 가깝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높은 증가율인 거예요. 이것도 방역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이 제대로 돌아간 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우리 물건밖에 안 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의 타격이 심한 이유가요. 서비스가 굉장히 규모가 큰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사람 대 사람이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 그냥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면 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9월 달에 보복 소비가 살아나면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 크게 기여를 한 거죠. 살아날 때 우리 물건은 거의 가 있었다는. 그렇죠. 예. 예. 교수님 왜 책 안 나옵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섭섭하네. 아직 한 3,000부 남았습니다. 근데 4,000부 남았어요, 아직도? 3,000부. 3,000부? 집계오래매. 네. 많이 줄었네, 그래도 3,000부면. 예. 한 번씩 해주세요. 내 끝을 보고 싶어요, 이제.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하여간 뭐 고인에 대해서는 뭐 애도를 표하는데 하여간 지금 상속세가 10조 뭐 이상을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청원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삼성 일가의 작년 배당금이 7천억이 넘었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한 해에 7천억씩 들어오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앉았어. 정신 차려!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받은 게 1,426억 원 정도 돼요. 네. 예? 혼자. 이건희 회장은 한 5천억 원 받은 거고요. 누워 계신데 5천억을 받았어요. 야. 근데 1,426억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요.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임금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280만 원 8천 원이에요. 그 280만 원 8천 원을 가지고요. 몇 년을 모아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지금 뭐 이제 그 당군 조선이 그 저기 저 나라 세운 다음에 단기가 4,353년이잖아요. 1,426억 원을 임금 근로자 평균 월급까지 모으려면요. 그것보다도 한 79년 더 모아야 돼.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렇게 모아야 돼. 근데 그걸 한 해에 그냥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돈 버는 사람한테 그걸 세금을 깎아주라고 저기 저렇게 하고 앉았으니. 정신들 차리라 이거지. 자기 앞가림이나 잘해요. 삼성 걱정은 삼성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삼성이 뒤에서 밀어낸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아니요. 언론들에서 상속세 걱정들 하고 앉아있고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속 나한테 해주면 내가 저기 상속세 낼 테니까. 매년 7,500원씩 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그래서 이건 좀 쓸데없는 걱정이고요. 상속세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4위 정도 돼요. 4위. 예. 근데 이거 거의 50% 안 내요. 공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근데 이제 상속세율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뭐냐면요.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잖아요. 소득세가 OECD 국가들하고 쭉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한 30, 여기 한 33개국 정도 했는데 우리가 30이에요, 랭킹이요. OECD에서는 거의 꼴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버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별로 못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걷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방식인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웨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상속세 없었다 뭐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긴 뭐냐면 소득세를 제대로 왕창 걷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살아있을 때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그만큼 많이 매기기 때문에 상속 더 이상 안 내도 되겠다. 이런 컨셉인 그러니까 거고. 이제 소득을 대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들은 사후에 그러니까 별로 이제 그러니까 거들 이제 이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이게 우리나라 이제 상속세율의 역사인데요.
이승만 때는 90%였었어요. 상속세율이. 그러다가 박정희 때는까지는 한 70% 안팎이었었어요. 근데 저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았다가 오랜만에 앉아있다는 표현 쓰시네요. 김영삼 정부 때부터 계속 50%가 이게 유지가 되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요. 이건희 씨 죽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속세 낮춰달라고 지금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원래 거니까. 재계에서는 상속세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죠, 몇십 년간. 그렇죠. 예. 예. 박정희 때 낮추란 말 이런 얘기, 전두환 때 낮추란 얘기. 그럼 혼나니까, 잡혀가니까, 그때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상속세율의 이제 법정 최고세율의 이제 추이인데 많이 떨어져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논리가 와닿네요. 상속세율이 뭐 스웨덴 없다 그러는데 거기는 살아있을 때 세금 많이 내. 그러니까 상속세 안 내고 싶으면 지금 세금 많이 내. 우리는 이제 소득이 제대로 징수 안 되는 소득도 많잖아요. 특히 이제 고소득자일수록 제대로 세금이 이제 그러니까 탈루가 되고 그러니까는 그걸 상속세로 좀 보존을 하겠다는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공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적으로 내는 것은 그러니까는 굉장히 낮아요. 이제 한번 봐보세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산이요 9조가 넘는 걸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언제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이 그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냐면은 1994년에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한 60억 원을 물려줘요. 증여세 내고 나서 남은 돈이 한 39억 원 정도 됐었어요. 그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된 세금이에요. 그 증여돈을 가지고 뭘 그랬느냐? 이제 삼성그룹 내 계열사들 중에서 상장 안 한 기업들 일감을 몰아주는 거예요. 삼성그룹에서 쉽게 돈 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상장 계열사들은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을 살 수가 없지. 예,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주식을 팔게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상장을 시킨 거예요. 폭등할 게 아니에요. 그 차익으로 한 300억 원을 벌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살 권리를 가지고 있던 걸 희한하게 자기들이 돈 벌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재용한테 다 몰아주죠. 예. 그러니까. 다 몰아줘가지고 앉아있는데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어머, 돈 벌렸네? 그렇게 몇백억씩 계속 벌어. 그냥 이재용한테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재용에게만. 예. 예. 그러면서 바로 상장시켰어요. 주가가 폭등하지요. 그러니까 39억 원 가지고 300억 원을 한 번 뻥 튀기고요. 계속 몰아줘 300억이 됐다가 1000억이 됐다가 어느 날 보니까 9조가 돼 있네? 본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들이니까. 이 사람의 부가 2,300배가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부를 세습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니까 지금 세금을 깎아주자고 지금 하고 있으니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게 지금요. 본인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본인한테 다 몰아주니까. 걱정할 사람도 있는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다 준비해놨어요. 지금요. 당연하죠. 준비해놓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경영권이 흔들거릴 정도면은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은 이건희 회장께서 걱정이 돼서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다 준비되었다. 예, 그걸 알고 돌아가신 게 아니겠는가. 아들 사랑 때문에.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책 광고 없어. 책 광고 없어. 어떻게 책 광고가 없어. 너무 섭섭하다. 안 되겠다. 우리 한번 넣어야지.